나는 지금 할아버지의 집을 가고 있다. 할아버지의 집은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차로 2시간 정도 거리에 있다. 평범한 농촌의 농가인데 그 시골 분위기가 좋아서 고등학교 때 오토바이를 타기 시작했을 때부터 가끔씩 혼자서도 놀러 가곤 했다. 갈 때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도 살아왔다며 나를 반겨주었다. 하지만 마지막에 그곳으로 간 것이 고3 올라가기 직전이었으니까 벌써 수십 년은 가고 있지 않다.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가지 않은 것이 아니라 가지 못한 것이다. 고등학교 2학년이 끝나고 봄방학 때였다. 약속도 없던 어느 날 너무 좋은 날씨에 취해서 할아버지 집까지 오토바이를 타고 갔었다. 아직 좀 추웠지만 맑은 날씨라서 기분은 매우 상쾌했다. 할아버지 집에 도착해서 바람도 쐴 겸 마루에 누워 한쪽 발로 머리를 받치고 아무 생각 없이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다. 서늘한 바람이 기분 좋게 온몸을 타고 흐르며 따스한 햇살은 몸이 식지 않도록 따뜻하게 몸을 감쌌다. 그때 포포포포포포포포 하고 묘한 소리가 들려왔다. 기계음 같은 것이 아닌 사람이 입으로 내는 소리 같았다. 그것도 포인지 보인지 구별도 잘 안 가는 포와 보 사이 정도 되는 소리였다. 나는 뭔가 하고 두리번거렸더니 울타리 위로 챙이 넓은 새하얀 여자 모자가 올라와 있는 것을 발견했다. 울타리 위에 모자가 올려져 있던 것은 아니었다. 모자는 그대로 옆으로 움직였고 울타리가 끝나는 곳까지 오자 한 여자가 나타났다. 여자의 몸이 울타리에 가려서 보이지 않았던 것뿐이고 모자는 그 여자가 쓰고 있었던 것이다. 그 여자는 모자색과 같은 새하얀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하지만 울타리 높이는 2m가 넘는데 그 울타리보다 키가 크려면 도대체 키가 몇일까? 별 생각도 않으면서 그냥 멍하니 뒷모습을 바라보니 결국 시야에서 사라졌다. 그리고 여자가 사라지자 포포포포포포포 하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때는 키가 큰 여자가 엄청나게 밑창이 두꺼운 부츠나 힐을 신었다거나 키가 큰 남자가 여장이라도 했나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그날 오후 논에 돌아온 할머니 할아버지와 이야기를 하다가 문득 그 일이 생각나 나는 말을 했다. 할머니, 할아버지, 제가 아까 엄청 키 큰 여자 봤는데 남자가 여장한 걸까요? 내가 이렇게 말해도 아, 그러냐? 라며 별로 관심 없어 보였다. 아니 진짜 울타리보다 키가 컸어요. 모자를 쓰고 포포포? 라고 이상한 소리도 내면서 저쪽을 걸어다니던데요? 라고 말하는 순간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말 그대로 그냥 얼어붙었다. 그러더니 할아버지가 몹시 흥분해하면서 언제 봤냐? 어디서 봤냐? 울타리보다 키가 얼마나 컸냐며 약간 화난 듯이 나에게 질문을 쏘아붙였다. 할아버지의 그런 모습에 약간 당황해하면서도 내가 질문에 답을 마치자 할아버지는 굳은 얼굴로 깊이 생각하더니 옆방으로 가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전화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들리지는 않았지만 내 앞에 앉아있는 할머니는 떨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할아버지는 전화를 끝내고 방으로 돌아와 오늘 밤은 여기서 자고 가라며 나에게 말을 했다. 아니, 무슨 일이 있어도 집으로 못 보내겠다고 그렇게 말하셨다. 나는 무엇을 잘못한 것일까 하고 필사적으로 생각했지만 어떤 생각도 나지 않았다. 아까 그 여자도 내가 보러 간 것이 아니라
그 여자 마음대로 나타난 것이었다. 할아버지는 급히 나갈 준비를 하더니 누구를 데리러 간다고 말만 하곤 차를 타고 나가버렸다. 할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무슨 일이냐며 묻자 내가 팔척 귀신에게 홀린 것뿐이고 할아버지께서 어떻게든 해주실 거라고 아무 걱정도 하지 말라고 하셨다. 할머니는 할아버지가 돌아올 때까지 나에게 그 귀신에 대해 조금 이야기를 해주셨다. 이 부근에는 팔척 귀신이 있었다고 한다. 팔척 귀신은 덩치가 큰 여자의 모습을 하고 있고 이름 그대로 키가 팔척, 약 240cm 정도 되며 포포포포라고 남자 같은 목소리로 이상한 웃음소리를 내고 다닌다고 하셨다. 본 사람에 따라 상복을 입은 젊은 여자이기도 하고 기모노를 입은 노파이기도 하며 작업복을 입은 중년이기도 하는 등 모습은 각자 다르지만 여성이고 비정상적으로 키가 큰 데다가 머리에는 무언가를 쓰고 있다는 점과 기분 나쁜 웃음소리는 누구의 말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사실이었다. 옛날에 여행자에게 딸려왔다는 소문도 있지만 정확하게는 모른다고 하셨다. 다른 지역까지 가지 못하도록 이 지역, 그러니까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사는 이곳에 지장을 세워놓고 봉인했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는 가지 못한다고 한다. 팔척 귀신에게 올린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래왔듯 팔척 귀신에게 올리면 수일 만에 죽는다고 한다. 그리고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왜 하필 이 마을에다 봉인시켰냐 하면 아주 옛날에 주변의 마을들과 어떤 거래? 그런 비슷한 것이 오갔던 것이라고 한다. 예를 들면 저수지를 우선적으로 쓴다거나 뭐 그런 것들. 팔척 귀신의 피해는 수년에서 십수년에 한 번쯤 있을까 말까 한 일이기 때문에 옛날 사람들이 그 거래만 할 수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여 이 마을에 봉인해버렸다고 한다. 나는 할머니께 이런 이야기를 들었지만 현실감 따위는 전혀 느낄 수 없었다. 그때 할아버지는 한 노파와 함께 돌아오셨다. 그 노파는 나를 노려보더니 대뜸 가지고 있는 부적을 하나 쥐어주었다. 그러고는 할아버지와 함께 2층에 원래 비어있던 방으로 올라가 무언가를 하기 시작했다. 할머니도 그때부터 계속 나와 함께 있었는데 화장실에 갈 때조차 그대로 따라와서 문을 열어두게 하셨다. 이렇게까지 되자 나 진짜 큰일 났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니 순간 겁이 났다. 한참 후 2층으로 불려서 할아버지와 노파가 있는 곳으로 들어갔다. 모든 창문이 신문지로 덮여 있었고 그 위에 부적이 붙어 있는 데다가 방의 내 구석에는 접시에 소금이 쌓아 올려져 있었다. 게다가 나무로 된 상자 같은 게 있었는데 그 위에 조그만한 불상이 놓여 있었다. 그리고 어디서 가져왔는지 요강 2개가 있었다. 곧 있으면 해가 진다. 잘 들어라. 내일 아침까지 절대로 이 방에서 나오면 안 된다. 나도 네 할미도 너를 부르는 일은 없을 거야. 누가 널 부르더라도 절대로 들으면 안 된다. 그리고 내일 아침 7시가 되면 문을 열고 나와라. 집에는 연락해 놓으마. 라고 할아버지가 무거운 표정으로 말하는데 나는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지금 할아버지에게 들은 이야기를 꼭 새겨듣도록 해라. 무조건 지켜야 해. 무슨 일이 있어도 부적은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할아버지와 함께 온 노파도 나에게 말을 했다. 그리고는 방에 혼자 남았는데 TV는 봐도 된다고 하니 그대로 들어봤다. TV를 보고 있어도 머릿속에 하나도 들려오지 않았다. 할머니가 만들어준 주먹밥과 과자도 먹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었다. 그냥 이불 속에 들어가 부들부들 떨고만 있었다. 그 상태로 나도 모르게 잠이 들었다. 깨어보니 TV에선 심야해야 하는 통신 판매 선전이 흐르고 있었고
시계를 보자 새벽 1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다. 이상한 시간에 깨어버린 것 같아 찝찝해하고 있었는데 누군가 창문을 툭툭 치는 소리가 들렸다. 돌멩이를 던지거나 해서 나는 소리가 아니라 그냥 손으로 가볍게 때리는 것 같은 소리. 바람 때문인지 누군가가 창문을 때리고 있는지는 몰랐지만 나는 필사적으로 바람 때문일 거라고만 생각했다. 진정하고 물을 한 모금 마셨지만 잘 넘어가지도 않았다. 너무 무서워서 TV 소리를 크게 켜고 죽을 힘을 다해 TV만 보고 있었다. 그때 문 밖에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너무 무서우면 그만해도 된다. 그 말을 들은 나는 문을 열 뻔했지만 할아버지가 한 말이 떠올라 뻗으려던 손을 멈췄다. 그때 또다시 목소리가 들려왔다. 왜 그러냐? 너무 힘들면 이리 나와도 돼. 할아버지의 목소리 같았지만 분명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아니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왠지 그럴 거라고 생각했다. 근데 저게 할아버지가 아니라면 저 문 밖에서 나를 부르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생각이 드니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방 구석의 소금 접시를 보니 쌓아둔 소금의 왼쪽이 까맣게 변해 있었다. 나는 부적을 쥐고 웅크려서 덜덜 떨고만 있는데 그때 포포포포포포포포포 낮에 들었던 그 목소리가 들리더니 갑자기 창문이 미친 듯이 흔들렸다.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없고 낮에 본 그것이 창문 밑에서 손을 뻗어 창문을 흔들고 있는 그 광경이 머릿속에 떠올라 미칠 것만 같았다. 나는 나무 상자 위에 놓여진 불상 앞에 엎드려서 있는 힘을 다해 빌었다. 살려달라고. 제발 한 번만 살려달라고. 정말 길고도 긴 밤이었지만 아침은 다가왔다. 내가 눈을 뜨자 켜놓았던 TV에서는 아침 뉴스를 하고 있었다. 화면 구석에 표시되는 시간은 7시 13분.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도 그 목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나는 어느샌가 기절했었던 것 같다. 방 구석에 놓아둔 소금은 전체가 새까맣게 변해 있었다. 혹시 몰라서 내 시계를 봐도 같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었다. 그곳에는 할머니와 노파가 기다리고 있었다. 내가 1층으로 내려가자 아버지도 와 있었다. 바깥에서 할아버지의 어서 오라는 소리가 들려서 나는 나가보니 어디서 가져왔는지 승합차 한 대가 서 있었고 마당에는 마을 남자로 보이는 사람들 몇 명이 서 있었다. 승합차는 9인승이었다. 운전석의 할아버지, 조수석의 아버지, 조수석과 운전석 사이의 의자에는 노파가 앉아 있었다. 나는 정중앙에 앉게 되어서 8명이 내 주위를 둘러싸는 그런 형태가 되었다. 고개를 숙이고 절대로 눈 뜨지 마라. 우리에겐 안 보여도 너한텐 보이니까. 우리가 괜찮다고 말할 때까진 꼭 눈 감고 있거라. 내 오른쪽에 앉은 50살 정도 되어 보이는 남자가 나에게 말했다. 그리고 차가 달리기 시작했다. 얼마 동안 달리자 조수석에 앉아있던 노파가 여기서부터 고비라며 연부를 외기 시작했다. 그 순간 갑자기 창밖에서 또 그 소리가 들려왔다. 노파에게 받은 부적을 꽉 쥐고 눈을 감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딱 한순간 나는 실눈을 뜨고 옆을 봐버렸다. 머리는 창문보다 높은 곳에 있어서 자세히 보이지는 않았지만 차 안에 들여다보려는 건지 몸을 굽히려고 하자 나도 모르게 하는 소리가 났다. 보지 마라! 옆에 앉은 사람이 화가 난 듯 말했다. 놀라서 눈을 꼭 감고
부적을 더욱 세게 쥐고 있었다. 누군가 유리창을 때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내 주위에 앉은 사람들에겐 저것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도 이상한 소리는 들리는 모양이었다. 점점 숨이 가빠지는 사람도 있고 창문을 두드릴 때마다 으악! 하고 놀라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는 동안 마을에 지장이 세워진 곳까지 도착해서 먼저 세워둔 아버지의 차로 옮겨 타기 위해 차에서 내렸다. 할아버지는 따라와준 남자들에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하고 있었고 나는 부적을 쥔 손을 피려고 해도 손가락이 굳은 것처럼 잘 펴지지 않았다. 구겨진 부적은 새까맣게 타들어간 것처럼 변해 있었다. 노파와 할아버지는 이 마을만 빠져나가면 팔척 귀신은 절대로 쫓아오지 못한다고 했으니 괜찮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파는 그래도 혹시 모르니 가지고 있으라며 미리 써둔 부적을 몇 장 건네주었다. 나와 아버지는 그 길로 집으로 돌아갔다. 아무것도 바뀐 것 없는 일상으로 돌아와 적응을 하고 그 후로 10수년간 가위 한번 눌리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왔다.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그 노파도 돌아가시고 난 다음 이제 와서 내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딱 하나. 얼마 전 들은 얘긴데 외지 사람이 음주운전을 하다 그 마을 근처에서 사고가 났는데 차가 지장과 부딪혀 지장 하나가 깨져버렸다고 한다. 어제부터 내 방 창 밖에서 들리는 낯익은 소리. 포포포포포포포포